아크나의 옛 이야기 극장.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옛 이야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웃음과 해악이 담긴 고금 소총에 정혁종 작가의 상상력과 재치로 살을 붙여 재미를 더한 옛날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골탕재미 깔깔깔, 심술내기. 옛날 어느 고을에 아저씨와 조카가 살았는데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위였기에 먼저 장가를 들게 되었다. 아무리 나이가 위라 할지라도 조카가 먼저 장가를 들다니 아저씨는 은근히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가드는 날 아침, 아저씨는 조카에게 새색시와 함께 자려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탈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색시한테 흉 잡힌다 하고 말했으므로 조카가 고맙게 여겨 처갓집에 가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기 있는 음식만 찾아 먹었겠다. 이윽고 밤이 되어 조카는 신방에 들어왔는데 막 재미를 보고 잠이 들려고 하는 무렵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프더니 설사가 참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어찌나 급하게 쏟아지는지 미처 일어서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이 이부자리에 싸 붙이고야 말았다. 곁에 누웠던 색시가 코를 쥐고 일어나 그래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난군인지라 집안 사람 몰래 물을 떠다가 이부자리를 빨아주었다. 이튿날 마당에 널어놓은 이부자리를 보고 노인네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전날 밤 지르느라고 너무 고돼서 오줌을 다 싼 모양이군 그래. 아이고 그래도 딱하지. 원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나이에 며느리를 보려들다니. 조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짚히는 데가 있었다. 옳지. 아저씨가 내가 장가를 먼저 든다고 심술로 그랬구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단단히 벼르며 아저씨가 장가들기만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과연 마땅한 혼처가 나와서 아저씨도 장가를 가게 되었다. 아저씨가 장가듣는 날 아침. 아저씨, 듣자 하니까 처갓집 안에서 모두 아저씨를 고자로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거든 서슴지 말고 약물을 보여주어 의심을 풀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거 생사람 잡을 말이로구나. 어떻게든지 누명을 벗어야 되겠다. 아저씨는 대답하고 색시 집으로 향했다. 이에 조카는 얼른 앞질러 색시네 마을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저씨는 드물게 보는 명창입니다만 성미가 이상해서 내놓으시오 해야 노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 노래를 듣고 싶거든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하고 조르십시오 하고 당부해 두었다. 과연 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지자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마당에 들어서서 대청에 앉은 신랑을 보고 노래를 청하기 시작했다.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이에 아저씨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고자로 하나? 하고 생각해 화를 버럭 내면서 바지를 홀랑 벗어 엉덩짝 밑으로 까내리고 그것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 똑똑히 보시오.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을 줄 알았슈? 하더란다. 말 오줌 먹은 감사. 청빈하고 놀기 좋아하는 학자 임백호는 집을 떠나 유랑한 지 근 2달 만에 속리산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무거운 발을 이끌고 찾은 곳은 법주사였던 것이다. 법주사에 들어서니 울창한 숲속에 마치 별천지 같은 웅장한 건물과 그 조용함이 꼭 신선들이 산다는 선계에 온 기품 같았다. 언 저녁 노을이 서쪽 하늘을 수놓고 차츰 어둠의 장막이 깃들 무렵 법주사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발칵 뒤집히다시피 하고 중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다. 임백호가 그 기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귀한 손님이 법주사에 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귀한 손님이 오기에 이처럼 야단법석일까? 궁금증이 난 임백호는 늑수구레한 노승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어느 분이 행차하시기에 이처럼 야단법석입니까? 다름 아니라 충청 감사가 오늘 밤에 속리산으로 신선 구경을 하러 오기로 되어 있어 그 접대에 분주한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임백호는 혼자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그 중에게 부탁하여 말 오줌 한 병과 중 2명을 데리고 속리산으로 들어가며 말하길. 옥피리 소리가 나는 것을 감사가 물을 것이니 당신들은 속리산은 명산이라 달이 청명하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옥피리를 부는 것이라고 말해 주시오. 하고 일렀다. 이처럼 임백호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었을 때 소위 충청감사가 속리산에 도착하였다. 충청감사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이곳 속리산에 들어서면서 느꼈다. 그것은 청량한 바람결에 밝은 달빛을 타고 슬프게 또는 기쁘게 마디를 꺾어가며 들려오는 가냘픈 피리 소리 때문이었다. 저 피리 소리는 어디서 누가 부는 것인고? 마중 나와서 쩔쩔매는 중을 보고 충청감사가 물었다. 예, 휘황한 달밤이면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저렇게 옥피리를 부는 것이랍니다. 감사는 시종에게 산 밑에 있으라 하고 명령하면서 말하길. 너희 같은 속물들이 어찌 신선을 대할 것이냐? 하며 혼자서 피리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올라갔다. 그곳에는 과연 청의 동자가 앞에서 춤을 추고 뒤에 신선이 앉아 있었다. 감사가 온 것을 알아차린 신선을 가장한 임백호가 먼저 물었다. 그대는 충청감사가 아니냐? 예, 그러하옵니다. 네가 오늘 이곳에 올 것을 내 미리 알았다. 주저하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충청감사는 가짜 신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짜 신선은 말 오줌이 든 술병을 가져오게 한 뒤 한 잔 가득히 술잔을 따라주며 이 술을 먹으면 장생불사하고 백발이 꺼멓게 변하느니라. 네 정성이 지극하여 한 잔 주는 것이니 사양치 말고 들라. 위엄 있게 말하니 감사는 신선이 손수 장생불사의 술잔을 권해주는지라 황공함을 금치 못하여 공손히 말 오줌을 받아 마셨다고 한다. 천국사신 코 납작. 대원군이 섭정하고 있을 때 천국의 사신이 나왔다가 통역사의 안내를 받으며 한양 구경을 하게 되었다. 먼저 경복궁을 돌아보며 이 건물을 짓는데 몇 해나 걸렸는가?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걸렸을걸요? 3년이라. 우리 천국에선 이런 건물쯤은 1년이면 지을 텐데. 이번에는 또 창덕궁을 돌아보며 묻는다. 이 대궐은 무슨 궁궐인가? 창덕궁이라 하오. 창덕궁이라. 이것 짓는 데는 몇 해나 걸렸나? 글쎄 한 2년 정도 걸렸을까요? 헤, 우리 천국에선 반년이면 족할 텐데. 이윽고 천국 사신은 숭례문을 둘러보며 또 물어본다. 이건... 글쎄오시다. 어저께 아침에도 없었는데요. 비위가 상한 통역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서광사의 해우소, 해인사의 가마솥. 합천 해인사 가마솥은 크기로 유명하고 안변 서광사 해우소는 높기로 유명하였다. 해인사 중 하나가 서광사의 해우소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 행장을 차려 떠났다. 서광사 중도 해인사 가마솥이 크다는 소문을 듣고 행장을 꾸리고 떠났다. 서광사 중과 해인사 중이 도중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대사는 어느 절에 계시며 어디로 가는 길이오니까? 소승은 안변 서광사에 있사온데
해인사 가마솥이 크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가는 길이 올시다. 오호, 마침 잘 되었군요. 소승은 합천 해인사에 있사온데 서광사 해우소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눈으로 보려고 가는 길이 오시다. 이 풍류승들은 여기서 서로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자리를 잡고 앉아 먼저 서광사 중이 물었다. 귀사 가마솥이 크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대체 얼마나 큽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동짓날 팥죽을 쑤었을 때 상좌가 나룻배를 타고 죽을 졌다가 바람을 만나 배가 어디론가 불려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하, 굉장하군요. 동해만큼이나 큽니다 그려. 어찌 동해만이야 하겠습니까? 해인사 중이 서광사 중에게 묻는다. 귀사 해우소가 높기로 유명하던데 대체 얼마나 높기에 소문까지 났습니까? 높기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요. 소승이 떠날 때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직도 똥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허허, 그거 대단히 높습니다 그려. 마치 하늘만큼이나 높구려. 천만에요. 어찌 하늘만큼이야 높겠습니까? 이와 같은 바람 큰 수작을 한 후에 지금 대사를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으니 가볼 필요가 없겠군요.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마친 후 헤어졌다나. 백두산 추위와 해남의 더위. 백두산 아랫동네에 산다는 박첨지와 전라도 해남에 산다는 이서방이 한양에 왔다가 우연히 주막집에서 만나 통성명을 하고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첨지님, 백두산 겨울 추위가 매섭다는데 얼마나 추운가요? 탁주를 마시던 땅끝 마을인 해남에 산다는 이서방이 물었다. 말도 마시오. 겨울이면 사방 천지가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고요하여 정막 강산이랍니다. 에? 무슨 말씀이신지요?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 사람 말소리며 짐승 소리며 죄다 얼어붙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오. 그러니 적막할 수밖에. 오호, 그럼 소리란 소리가 죄다 얼어붙었다가 언제 녹나요? 주위가 풀리고 봄이 온다는 입춘 때쯤 되면 온갖 소리가 다 깨어나서 이번에는 시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허허, 정말로 맹추위입니다 그려. 해남의 더위도 굉장하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박첨지가 한껏 허풍을 떨고 나서 해남의 더위에 대하여 물었다. 우리 동네 더위도 대단하죠. 뜨거운 한여름철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커다란 물고기들이 펄떡 뛰어오르다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운 날씨인지 물고기들이 다 익어서 그냥 주워다가 밥 반찬으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바닷물이 짜서요. 간간한 것이 맛도 일품입니다. 허허허, 굉장한 더위군요. 그래, 그렇게 바닷물고기들이 다 죽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러니 그런 뜨거운 날에는 바닷물고기들이 죄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죠. 사람들도 문밖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한답니다. 개나 고양이나 닭들조차 털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닭 한 마리 잡아서 내장만 꺼내서 장작불에 익히면 통닭구이가 되죠. 백두산 맹추위에 동물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허허허, 거기도 몹시 추울 때는 온갖 동물들이 나무 등걸이나 바위 틈이나 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도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온종일 군불대 가면서 한겨울 납니다. 참, 추위가 아주 맹렬할 때는요. 밖에서 오줌을 보면 소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대꼬챙이처럼 된답니다. 저런.
그럼 약물도 같이 얼어붙을 텐데. 그러니 냅다 깔기고 피신을 해야죠. 이렇게 두 허풍쟁이는 백두산 추위와 해남의 더위에 대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었다나. 못 참아. 대감부인 넷이 정대감네 대청에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날의 날씨 관계였던지 아니면 그 장소 분위기 탓이었는지 남이 들으면 낯이 뜨거워질 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김대감 만화님이 말했다. 난 젊은 사내만 보면 그만 몸이 근질거려서 정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난 남자를 밝히는 모양이지요. 어머나, 그처럼 기타 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요. 하고 송대감 만화님이 말하길. 저를 정신없이 만드는 것은 남자들보단 술이에요. 저는 장롱 속에 감홍로병을 감춰두고 혼자 홀짝홀짝 마시지요. 참, 그 맛이라니. 그러자 정대감 부인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운 버릇을 말해야지요. 저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그만 저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에 슬쩍 손이 가지요. 하지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맨 마지막으로 황대감 부인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에 새 부인이 앞으로 나앉으며 이야기를 독촉하였다. 부인께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으셔요?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의 흉보는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서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입술이 근질거리고 궁둥이가 들썩거리지 뭐여요. 이러니 나머지 세 여자가 기겁하고 놀라 자빠졌대나 어쨌다나. 배장수의 봉변. 한양에 사는 장정이 시골로 가는 길에 배장수를 만났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아유, 여보게, 내 목이 말라 죽겠으니 배 한 개만 먹어봅시다. 임자, 돈은 가졌소? 돈이 있으면 못하러 형께 사정을 하겠소. 워낙 노비를 많이 가지고 떠나지 못하여 돈이 없으니 벌레 먹은 배 하나 얻어 먹어봅시다. 하고 사정하였으나 인색한 배장수는 박절하게 거절하였다. 에이, 그렇다면 어디 두고 보자. 한양 깍쟁이는 이렇게 벼르면서 배장수보다 저만큼 먼저 가서 길가 논 가운데서 남녀 수십 명이 모를 심는 것을 보곤 그 가운데서 제일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농을 걸었다. 여보시오 낭자, 그대 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내 작은 집으로 들어와 팔자 늘어지게 사는 게 어떻겠소? 이 말을 듣자 모를 심던 사람들은 모두 크게 노하여 저 미친놈을 당장 잡아서 주둥아리를 크게 찢어 놓아라! 하고 쫓아오거늘 한양 사람은 급히 도망치며 뒤에 오는 배장수를 돌아보며 큰 소리를 질러댔다. 배를 지고 오는 형님, 빨리 뛰어오시오! 이러니 쫓아오던 사람들은 모두 배장수에게로 달려들어 앞을 막아섰다. 네가 저놈의 형인 모양인데 네 아우의 죄는 네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이야. 하고 말하곤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발길질과 주먹질로 배장수를 때리니 옷은 찢어지고 배는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다. 배장수가 불의의 봉변을 당하자 애걸하면서 말하였다. 아이 참, 저 언덕 위에 있는 놈은 내 동생이 아니오. 아까 그놈이 배를 달라기에 주지 않았더니 그 안갚음으로 나를 욕보이려는 게요.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오. 그 말에 농부들이 매를 그치니 배장수는 겨우 일어나서 흩어진 배를 주워 수습하고 오는지라 언덕 위에서 이 꼴을 내려다보던 한양 사람은
임자가 배 한 개를 아끼더니 꼴 좋게 됐구먼. 하고 놀리니 배장수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더란다. 멍텅구리. 어떤 바보 신랑이 처가에 갔는데 장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먹을 것을 많이 주었다. 이 바보 신랑은 사양할 줄도 모르고 주는 대로 다 먹었다.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아, 그래, 처가에 가니까 무엇을 주더냐?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더군요. 아,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먹었느냐? 네, 다 먹었습니다. 아이, 원, 그래서야 쓰겠니? 이 다음에 무엇을 주거든 조금씩 남기거라. 주는 대로 다 먹어서는 무례해서 못 쓴다. 그 후 신랑이 처갓집에 갔더니 인절미를 주는지라. 이 바보 신랑은 한 개 집어서 절반만 베어 먹고 절반은 내놓고 또 다른 것을 먹다 내놓고 하기에 장인이 물었다. 떡을 왜 그리 먹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요. 장인은 괴이하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별말 없이 넘어갔다. 이 신랑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어머니가 물어보았더니 여차저차 대답하였다. 아이고, 그러면 쓰겠니? 이 다음에 주거든 그냥 다 먹어라. 그 후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풋콩을 꼬투리째 삶아주었다. 이 바보 신랑은 콩을 까지도 않고 그냥 다 먹어버렸다. 장인이 까 먹으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듣지를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걸 그렇게 먹어서야 쓰겠니? 이 다음에 주거든 깍지는 까서 내버리고 속만 먹어라. 그 다음에 갔더니 이번엔 송편을 해서 주었다. 이 바보 신랑은 송편을 쪼개서 살은 젖혀놓고 팥고물만 먹더라나. 아구창은 없군. 이조 인종 때 포천 고을에 박삼충이란 천치가 있었는데 그래도 처복은 타고났던지 천석군인 이생원네 대릴사위로 들어가게 되었다. 삼충이는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여전히 미련한 짓을 일삼고 게으르며 노상 잠만 자는지라 이생원 내외는 마침내 딸을 생과부로 늙게 할지라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내쫓기로 하였다. 그래서 무슨 구실을 찾고 있던 중 하루는 이생원이 아내에게 이번 장날 천치놈을 데리고 가서 소나 한 마리 골라보라고 해봐야지. 시골 농토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 그것도 못하면 내쫓고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밖에서 그 딸이 엿듣고는 냉큼 자기 방으로 돌아와 삼충이에게 가르쳐 주었다. 삼충이는 아내의 말을 듣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내가 소를 버는 법을 알아야 말이지. 염려 마셔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의 아내는 그날 저녁부터 삼충이에게 소 고르는 법을 정성 들여 가르쳐 주었다. 아내의 정성에 힘입어 멍텅구리 삼충이도 소 고르는 법을 드디어 터득하게 되었다. 장날이 돌아오자 이생원은 때가 왔다는 듯 삼충이를 데리고 장으로 갔다. 소전을 둘러보며 장인은 사위에게 일렀다. 어미 될 만한 소 한 마리를 골라보게. 삼충이는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소를 두루 살펴보다가 암소 한 마리를 고르더니 턱을 잡아 번쩍 들고 소 아가리를 벌려 한참 목구멍 속을 들여다본 다음 아구창은 없군 하더니 이번엔 소 목덜미를 주물러 보며 목덜미가 두둑하니 멍의 자리도 좋군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소 등 허리를 쓰다듬어 보더니 허리가 잘록하고 기니까 안장을 얹을 길마자리도 좋고
하더니 끝으로 소 궁둥이를 탁 치면서 궁둥이가 널쩍하니 새끼도 잘 낳겠다. 장인어른, 이놈으로 삽시다. 함으로 이생원은 새삼스럽게 탄복하여 그날부터 사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내의 덕택으로 삼충이는 다시 처갓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처숙모가 중병이 들어 여러 날째 알아눕게 되었으므로 어느 날 이생원은 삼충이를 데리고 문병을 가게 되었다. 처 삼촌집에 이르자 삼충이는 두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누워있는 처 숙모에게 달려들더니 턱을 쥐고 입을 열어 입안을 들여다보며 아구창은 없군. 다시 한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며 덜미가 두둑하니 멍의 자리도 좋군. 그 다음 한 손을 속옷 속으로 넣더니 허리를 내리훑으며 허리가 잘록하고 날씬하니 길마자리도 좋고 하고는 마지막으로 고쟁이를 벗기고 엉덩짝을 철썩 때리면서 궁둥이가 널쩍하니 새끼도 잘 낳겠다 하였다. 이에 처숙모는 기겁을 하고 사람 살려요 소리치자 처삼촌이 들어와 삼충이를 끌어내었다. 삼충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이생원은 삼충이가 과연 천치인가 일부러 능청을 떠느라고 그러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사위가 하는 짓이 정말 천치라 그러는 건지 딴청을 떠느라고 그러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구려. 그러니 내일은 마루에 놓인 뒤주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알아맞히면 그냥 두고 못 알아맞추면 당장 내쫓읍시다. 이생원은 아내와 의논을 단단히 하였다. 이 말을 엿들은 삼충이 아내는 또 삼충이에게 가서 이 말을 일러주며 대답할 말을 깊이 새기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튿날 이생원은 아침 일찍이 삼충이를 불러 뒤주를 가리키고는 자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나? 하고 묻자 삼충이는 뒤주를 탁 치면서 이것은 뒤주이지요. 재료는 은행나무로 만들었고 쌀은 2섬 반이 들겠소. 이것도 모를 줄 아시오? 하는지라 이생원은 다시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 후로부터 천치짓을 하더라도 상관치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생원이 생식기와 고환이 아프고 소변 불통인 산증병이 도져서 자리에 눕게 된지라 삼충이는 억지로 사랑의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이때 이생원은 마침 쑥물을 들여놓고 산증 자리에 찜질을 하고 있다가 삼충이를 보자 버럭 화를 내며 그래 내가 죽겠다고 한 지가 여러 날인데 한 집안에서 어찌 이제야 겨우 얼굴을 보인단 말이냐. 그러자 삼충은 들은 재만체 하더니 다짜고짜 장인의 산증 앓는 곳을 주먹으로 치며 이것은 뒤주요. 만들기는 은행나무로 만들었고 쌀을 넣자면 2섬 반은 넣겠소. 이것도 모를 줄 아시오? 이렇게 말하더란다. 벽장을 송두리째 떼어가. 충주고을에 이장천이라는 사나이가 있는데 고지식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돈을 집에다 두면 도적 맞을 위험이 있다며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돈을 전대에다 넣고 호젓한 산속에다 묻어둔 다음 여기 이장천의 돈을 묻어두었음 이란 표말을 세워두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며칠을 보내고는 얼마 뒤에 가보니까 어떤 놈이 한 푼 남김없이 돈을 파가버렸다. 이장천은 길게 탄식하며 에이 고약한 놈들, 내가 파묻었다고 표말까지 세워놨는데 그걸 죄다 파가다니? 하고는 다음부터는 돈뿐 아니라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가 각별했는데 하루는 한양을 가게 되었다. 객주집에 든 이장천은 잘못하면 물건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은 옷을 꽁꽁 묶어서 벽장 안에다 넣는다는 것이 길가 쪽 들창을 열고 집어 던져버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벽장문을 여니까 안이 훤하다. 허허, 참으로
한양 깍쟁이 놈들은 지독하구먼. 글쎄 벽장을 송두리째 떼어가다니. 세상에 이런 도적놈도 있나? 이장천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탄식을 하더란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으랴. 한양에 사는 김막달과 최을동이라는 두 한량이 하루는 의논을 했다. 이 사람아, 자네나 나나 벌써 환갑이 가까운데 돈 한 푼 모아놓은 게 없으니 야단일세. 좀 전하기야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그러니 우리 술 장사나 한번 해보세. 그거 좋은 말일세.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보세. 그런데 장사란 영악하게 해야 하는 법이네. 비록 자네와 나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외상거래는 안 하도록 약속을 함세. 막상 술을 사오기는 했어도 당해놓고 보니 어디다가 장사를 펴야 좋을지 몰랐다. 종로 한복판이면 남 보기에도 창피할 뿐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외상 달랄까 겁이 났으므로 두 사람은 의논 끝에 멀찌마기 북한산 밑에다 자리를 폈다. 한적하기로야 이를 데 없이 좋은 곳이지만 손님 하나 없이 종일 쪼그리고 앉아있으려니 배가 고파서 견딜 도리가 없다. 김막달이 참다 못해 단물 미천 서푼을 털어 최을동의 술을 사 마셨다. 김막달이 시원스레 술 한 잔을 마시는 걸 보니 최을동도 술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가. 금방 술값으로 받은 그 돈으로 김막달의 술을 사 마셨다. 맛을 안 봤다면 모르지만 출출하던 참에 술이 들어가니 목구멍이 근질거려 견딜 재간이 없다. 이렇게 돈 서푼이 손에 붙을 새 없이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술단지는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번번이 맞돈이고 술 한 잔 남김없이 다 팔리고 김막달의 주머니엔 나갔던 서푼이 다시 들어오고 술은 술대로 모두 얼큰이 취했으니 장사치고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으랴. 내 고쟁이를 입으세요. 이조 중엽에 백문선이란 호탕한 건달이 있었다. 집안이 조석을 제대로 못 그릴 만큼 가난했으나 백문선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건달들과 어울려서 술 출연만 하고 돌아다닐 뿐이었다. 이 백문선에게 자식이라곤 무남 동료 외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차서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워낙 집안이 가난한 데다 술 망난이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으나 다행히도 인물이 뛰어나게 고왔으므로 넉넉한 집안에서 싹 데려가겠다고 나섰다. 혼인 전날까지 술만 퍼먹고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잊지 않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백문선에게 아내는 내일 후행을 달리 갈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가시구랴 하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백문선도 과연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입고 갈 옷이 없다. 가기는 내가 꼭 가야 될 모양인데 입고 갈 옷이 만만치 않구려. 누덕누덕 기운 저고리는 두루마기 속에서 내다 보이질 않으니까 무관하지만 요렇게 때가 쪼르르 끼는 바지가랑이가 두루마기 아래로 내다 보이는 건 어쩌지? 아내의 입에선 한숨이 흘러나왔다.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한숨만 내쉬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어떻게? 내 고쟁이를 입으세요. 두루마기 속이니 내 고쟁이를 입으시고 데님만 매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보기엔 괜찮을 게 아니에요. 백문선은 아내의 고쟁이를 입고 데님을 쳤다. 그러고는 딸의 가마를 따라 팽팽히 잡아당기는 아내의 고쟁이가 찢어질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 사돈네 집까지 이르렀다. 대례가 끝나고 패백이 끝나자 뒤미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떡 벌어진 술상이 나왔다. 새 사돈이 권하는 바람에 백문선은 아내가 신신당부한 말도 잊어버리고 마냥 받아 마셨다.
그리고는 취할 대로 취하여 그대로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누가 이부자리를 깔아주었는지, 아내의 속곳을 보고 새 사돈이 웃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정신없이 골아 떨어진 백문서는 잠결에 바지를 벗어내 던졌다. 아랫도리가 알 몸뚱이가 되었으니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좀 시원해지니까 잠이 다시 깊이 들었다. 얼마쯤 지나 어렴풋이 잠이 깨자 백문서는 심한 갈증이 나서 더듬더듬 방문을 찾아 열고 엉금엉금 기어 부엌으로 나갔다. 아랫도리가 선뜻했지만 술이 안 깬 백문서는 자신이 바지를 벗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물독을 더듬어 물을 퍼마시고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하여 안사돈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 방에는 잔치에 참석했던 일가 친척과 동네 아낙네들이 자고 있었다. 백문서는 엎어지듯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눕는 대로 천정이 들먹일 정도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한 여인이 일어나다가 아랫목을 보더니 "아이고, 아유 망측해라. 저게 누구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백문서는 잠결에 손을 뻗쳐 남이 덮고 자는 혼이불을 끌어다가 얼굴까지 덮고는 벌거벗은 궁둥짝을 온통 까놓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의 소리에 다른 아낙네들도 일어났다. "아유, 왜 그러우? 아유, 저걸 봐요. 누가 저러고 자우 글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아랫목을 바라보았다. "아우, 저런 망측하기도 해라. 아유, 저게 누구야?" 여인네들은 시시덕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 참, 오쟁 할머니 아냐?" "글쎄나. 저녁에 있던 오쟁 할머니가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오쟁 할머니인가 보우." 말 한마디씩 주고받는데 백문선이 잠이 깨고 화들짝 놀라서 술도 거의 다 깼다. 앞불싸. 백문선은 자기가 딸의 후행으로 새 사돈집에 와서 술이 잔뜩 취했던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여자들이 있는 방에 와서 누워 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잠결에 더워서 그런 게지. 깨면 부끄러워할 테니 가만히 아랫도리를 덮어드리고 우리는 살며시 나갑시다. 신랑 어머니의 점잖고 도량 있는 말에 부인네들은 혼이불로 백문선의 궁둥짝을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단다. 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골탕재미 깔깔깔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성원에 힘입어 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